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이정희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이 되었고 올해 1월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월에 혁신법 매뉴얼이 나왔는데요. 지금 내용은 그 두 가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혁신법에 대한 개정의 이유에 대해서 그 연구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생 인건비 개선 항목을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를 개선을 하는데 거기에는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였다라는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관련해서 쭉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인건비에서는 지금 혁신법이 있고 혁신법 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어떤 학생 연구자이면 학생 인건비를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가능한 그런 개정 내용이 이 문항에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혁신법 시행 전에는 두 개의 여기에 소속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개정사항에 보시면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이라는 글자가 빠짐으로 인해서 학생 연구자라면 자신의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타대학 학생도 모두 학생 인건비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또는 학생 인건비로 선택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 게재료와 저술 출판 비용인데요. 지금 현재 논문 게재료는 직접비를 연구기간 안에 쓰죠. 그리고 연구가 종료되었다 라고 하면 간접비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에서는 연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논문 게재료와 저술 출판 비용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연구 기간 중에는 그 논문 게재료와 그 비용을 계상을 하고 정상 기간에서는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비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비용을 쓰게 되면 그것을 연구지원 시스템에 그 값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비용에서 잔액이 발생하였다. 그럴 경우는 국고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국고 반납을 할 때 추가 반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그 발송된 고문을 업로드를 하고 전문기관으로 다시 발송하는 그런 구조로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방법이 있고 공고문에 명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문서로 협의하거나 통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공고문의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렇게 공고문에 보시면 이러한 별도의 규정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명시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개정사항에서는 연구활동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비용은 AI나 빅데이터, 그다음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과 같은 IoT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이런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직접비인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그리고 간접비인 경우에는 연구지원비 안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비로 계상하지 않은 이 비용은 간접비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비용을 쓸 때는 여기서 보시면 디지털 마켓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계획서 계상 시에 수정인건비에서 20% 이내에서 계상을 하게 되죠. 이 수정인건비는 이렇게 4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에 보시면 학생 인건비에서 연구개발 기간 동안 학생 참여 연구원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 계상된 학생 인건비 전액을 수정 인건비 내용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수당 초과 기준에 보시면 참여 연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연구수당 사용액이 기준이었으면 지금은 연구수당 계상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계상액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연구수당으로 입력한 값, 그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수당 지급할 때 유의사항이 혁신법 매뉴얼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죠. 그래서 인건비와 다르다. 그리고 임금과 같이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수정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연구수당을 계상으로 한 것은 그것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에 따른 그러한 내용이며, 그리고 인건비가 늘었다고 해서 연구수당을 같이 늘려서 변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연구수당을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에 꼭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혁신법 매뉴얼에서는 연구수당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비 점검을 해봐도 직접비 안에 연구수당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직접비로 모두 투입하는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연구수당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자료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부적정 집행에 대한 5년의 데이터를 보시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적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연구수당의 기준 위반입니다. 71.2%. 그리고 인건비 기준 위반이 17%. 여기에 두 가지 항목이 가장 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연구수당이나 인건비 지급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규정에 맞게 지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혁신법 개정에서는 보안수당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보안수당은 보안과 관계된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금액은 참여연구자별 인건비의 3% 이내. 그러면 보안수당은 연구수당처럼 기여도 평가를 해야 할까요? 혁신법과 연구개발비 혁신법 매뉴얼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수당은 연구수당처럼 기여도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의 3% 범위 내라고 하면 지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액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사항 중에 하나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입니다. 처음에 혁신법이 시행이 될 때는 정부 출연 기간에만 이 비용이 사용이 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에서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일반적인 국가 R&D에서도 모두 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그 국제연구개발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그 계좌에 대해서 금액이 입금되었을 때 그 비용을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비용을 쓰는 데 있어서 기준이나 증명자료 그리고 사용 기준은 과기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 그 내용을 쓰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 정보를 그 외국에 제공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준수해서 쓸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접비 항목 중에 보시면 대학 등의 박사후 연구자에 대해서 이 과거에는 출연연에서 박사후 연구원에만 그 해당되는 내용이 대학 등으로 확대된 내용이 있습니다. 박사후 연구자가 일시적으로 연구가 중단이 되었을 때 그리고 신규 채용 직후에 과제가 없을 수 있죠.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기간 이때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간접비의 인력 지원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접비 중에는 학생 산재보험료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연구 현실에서는 많은 사고가 가끔씩 납니다. 근데 그 안에 큰 사고가 조금씩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안전하게 학생들이 안전하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산업재해 보험료를 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었으면 직접비 중에 인건비에서 만약에 체결이 되지 않았다면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안에 보시면 학생 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비 안에도 보시면 연구실 안전관리비가 있는데요. 학생의 안전과 관련되니까 학생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계상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혁신법 시행에 따른 연구수당 기준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법이 1월 1일로 발표가 되었고 시행이 되었고 매뉴얼은 6개월 후인 6월 30일에 나왔습니다.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
과거에 그 진행해왔던 연구개발 과제, 계속 과제에서 연차 협약이 이루어졌죠. 그때 그 연차 협약이 된 과제에서 이제는 정상 기간이 총 연구 기간 또는 단계 연구 기간으로 됨에 따라서 그 동안에 계상하지 않았던 연구 수당에 대해서 지금 이 조치 기간 동안 만약에 그 금액을 입력을 하면 인정을 해주겠다,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제도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과거의 어떤 연구자의 이익이 침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연구자 이익 보호를 위해서 이 제도가 새롭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연차 협약에서 연구수당이 만약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될 경우 이때는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연구수당은 최초에 협약된 협약 체결 당시에 계상한 금액보다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사항은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하더라도 인정을 할 수가 있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4차년도에는 지금 여기에 연구수당이 빈칸으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다시 400만 원을 입력할 수 있는가? 입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서 여기에 새로운 값을 입력할 수는 없지만 그 연차 협약을 통해서 증액된 값은 연구수당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입력한 4차년도의 연구수당은 그대로 20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지금 참여연구원 2명일 경우에 연구수당 계상액의 70%가 초과 지급되더라도 적합하게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차년도에 2020년에부터 21년까지 2명이었고 3, 4차년도에 혁신법 시행 이후 1명의 연구 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하였다라고 하면 단독 수령인 경우 100%를 수령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혁신법 시행 이후에 참여 연구자 1명으로 수행된 과제는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도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개정된 내용에는 큰 틀이 아까 처음에 합리적인 개선의 방향이 있죠. 이 사항도 그런 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법 매뉴얼에서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계상이 가능한가 불가한가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이 표인데요. 그중에 지금 바뀐 부분이 공간임차료입니다. 공간임차료인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은 불인정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혹시 대학 내부나 외부에 대한 연구 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혁신법에서 또 하나 그 어려운 부분 그리고 많은 질문이 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현물입니다. 현물은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서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 이것이 현물입니다. 현물은 기업에 해당될 때 기업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로 그 투입해야 되는 비용에서 현금을 대신하여 현물로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연구개발 기관이 보유한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인적 자산, 물적 자산. 인적 자산은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에서 인건비로 계상을 할 수가 있고 물적 자산은 시설 장비, 연구재료, 기술 도입 이 비용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로 현물로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는 각각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술비는 직접비의 40% 이내, 그리고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 이내,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의 40% 이내인데요. 여기에는 현물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간접비를 산출한다든지 연구수당이 불인정될 경우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을 20%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 직접비 사용 비율 그리고 간접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산식을 새롭게 이 산식에 따라서 간접비 회수율이 나오죠. 조건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과제에서 이 산식에 따라서 간접비가 회수되게 되는데 그때 직접비 집행 비율에는 현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크게 이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집행 그 과정에서의 현물은
계획 수립과 계산과 집행에서는 현물이 이 조건에서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간접비를 산출하거나 불인정 금액을 산출할 경우, 연구수당이나 간접비에 대한 불인정 금액을 산출할 경우에 그 직접비 안에는 현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많은 언론 보도도 나왔고 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연구 물품에 대한 외상거래 부분입니다. 연구 물품에 대한 외상거래는 연구비 사용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정 행위죠. 처음에 초기 연구실을 만들 때 소액의 물품을 너무 자주 사니까 또는 허위 물품 거래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연구 물품 외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직한 정상 거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 카드를 금액을 계산을 할 때 정상 거래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 외상에 대한 물품, 모든 물품에 대한 거래는 정상 거래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할 때 3천만 원 이상의 시설 장비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사전 승인 사항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혁신법에서의 구입 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시설이나 장비, 재료,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시설 장비인 경우는 연구 종료, 단계 종료죠. 2개월 전까지. 긴급한 상황일 경우 1개월 전까지. 그 다음 시설 장비 구축 사업인 경우 연구 종료일까지 도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구 재료인 경우에는 연구 종료일까지 구입에 대한 그 구매 검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이러한 기준들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구매가 이루어질 때는 그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연구 책임자 발의를 하고 그 구매를 다시 하고 외자인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금액이 클 경우 이것이 수의 계약이 가능한가 또는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공개 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이 비용을 쓰는 데 있어서는 정부 연구비라는 그 우리의 국민들의 그러한 정성과 노력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들은 만약에 번거롭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계산을 해야겠지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려면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구매에 대한 발의를 하고 그 시간을 두고 그 구매를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개발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혁신법에서는 71조에서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에 대해서 연구개발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조금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좀 더 원활한 연구 지원을 위해서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연구비가 지급이 되었을 때 그 개정 대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동활용 장비가 있는지 찾아볼 필요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능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구매도 필요합니다. 지금 재단 홈페이지에 Q&A에 올라오는 거에 보면 취소를 했을 때 그 수수료를 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취소 수수료에 대한 거는 재난재해 그 밖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취소 수수료가 인정이 됩니다. 그 외에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체 규정에 따라서 구매와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한 물품이 정확하게 그 물품이 바르게 도착했는지 그것을 바르게 검수를 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연구 현장에 대한 그 생생한 소통 콘서트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때 많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